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겠습니다. 93페이지예요. 자, 부동산 개발은 35 올해 시험이죠. 34, 33. 그러면 여기서는 보통 한 문제, 두 문제는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작년 시험 한 문제가 나왔어요. 2년 전에는요, 안 나왔어요. 원래 안 나오는 거 거짓말이고요. 제 느낌이 그래요. 만약 제가 출전 들어가면 요건 내야 될 것 같아. 어쨌거나 이제 한두 문제는 원래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두 문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도 나온다면 웬만하면 득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개발하게 되면, 부동산 개발은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문제를 예상했을 때 두 가지만 확실히 잡으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입니다. A급이에요. 두 번째는 민간 개발 방식입니다. A급 두 개. 그래서 한 문제가 나온다면 이 둘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올 거고요. 두 문제를 묻게 되면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두 가지만 확실히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93페이지. 여러분이 차근차근 읽어봐 주시고 한 장 넘겼더니 94페이지예요. 목차 2번 개발의 위험 4번 나왔죠. 3번 개발의 타당성 분석 무려 9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4번 나왔고 9번 나왔고 합 13번 나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왔으면 득점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2번, 3번입니다.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입니다. 자, 위험은 쉬워요. 자, 학자가 월포드 교수가 나오는데 개발의 위험은 표를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법으로 시비를 가르자. 법 시비. 안겠죠? 법 시비 세 가지입니다. 자, 법 시비 하게 되면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해서 법 시비 세 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내용 그대로 차근차근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자, 3번에다가 별표하시고요. 얘가 특히 출제가 많이 되었다. 중요한데요.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다. 그러면 자, 거기에 책에 들어보게 되면 박스 보게 되면요,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 얘는 제가 암기를 쉽게 들었는데 프로야구 지명타자를 다른 말로 지시성 타자라고 암기를 쉽게 들었죠. 지시성 타자게 되면 지역경제 분석, 2번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지시성 타자 5가지입니다. 그러면 요 체계를 잡다, 체계. 요 체계를요,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발의 타당성 분석입니다.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강의노트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석. 네모처리 됐네요. 네모처리.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다음에 타당성 분석이죠.
마지막으로 투자 분석입니다. 여기까지가 5단계 순서. 그래서 지시성 타자. 자, 지시성 타자 이 순서 자체도 몇 번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순서 바로 뚫어야 됩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 보시면 또 2단계 두 가지 아래 보니까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이 있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단계. 자, 5단계는요, 지시성 타자가 되고, 2단계는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입니다. 이걸 섞으면 안 돼요. 섞어보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구분이었어요. 앞에 게 뭐죠? 지시성. 요 세 개를 합쳐가지고, 합치니까 뭐가 되겠지? 요거, 시성 합쳐가지고 시장 분석입니다. 다음에 나머지 타자 합쳐가지고 경제성 분석입니다. 타자. 이러면 체계가 설 겁니다. 5단계와 2단계는요 달라요. 그러면 5단계로 본 학자가 누구냐? 건국대학교에 조주현 교수가 있어요. 2단계로 보는 입장은 안정건 교수예요. 그래 이제 이분하고 이분 두 분이 우리 학교론 쪽에는 쌍두마차입니다. 워낙 중평이 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쓴 책에서는 5단계지 지시성 타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이분의 쓴 책은요 5단계 안에 얘랑 얘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계를 분명히 나누어서 보아야 됩니다.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결혼 기본서 보게 되면요 두 분 다 유명하지만 실제로 우리 기본서에 반영이 된 내용들은요 이분의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이분이 쓴 책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투자 분석 기법 복잡한 거,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예.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여기서 많이 원령했고요. 또 다음 시험 공부를 마케팅은요 이분 걸 그걸 다 가져왔고요. 여기서 뽑아내고 저기서 뽑아내고 뽑아낸 거거든요. 참고로 이제 이분이 들어가게 되면 역대급으로 어렵습니다. 언제? 7회 시험, 8회 시험, 15회 시험. 세 가지가 모두가 시험이 정말 어려웠어요. 아무리 잘 쳐도 60점 넘기가 어려운 시험으로 가야 됩니다. 어려워. 역대급이 15회죠. 이거만큼 어렸던 게 8회 시험인데. 사실은 7회 때, 8회 때 한참 오래전이지만요. 난리 났습니다. 7, 8회 때 이분은 저하고는 좀 절친했거든요. 왜? 저는 이분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사학위 받으면서 저한테 지도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석사학위 논문도 이분이 또 지도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편해요. 그래서 7회 때, 8회 때 난리 났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전부 다 꽈락입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때 이분이 들어갔으니까 저한테는 이제 편하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좀 얻으려고 그 당시 아주 오래전에 교수님 찾아갔습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밥 먹자 해가지고 일식집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녁을 한 끼 대접하면서 또 그분 이것도 좋아하시니까 술도 대접하면서 담배도 함부로 준비하고요. 그래서 저는 술 안 마시고 그분한테 계속 술만요 대접하는 거야.
그죠? 얼큰하게 취했는데 저는 말짱하거든요. 그때 이제 막 끄집어냅니다. 교수님, 어떻게 이때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시험 어렵게 냈습니까? 하니까 얘기합니다. 절대 시험 어렵다고 출전 탓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 출전이 마음대로 어렵게 못 낸대. 이때 시험은요, 항상 가장시 이제 건설부에 시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준이 있대요. 어렵게 내라, 쉽게 내라. 기준에 맞춰가지고 낼 뿐이지, 괜히 어렵게 내게 되면 막 수험생들이 막 출제위원만 욕한다면서. 어떻게 보면 어렵게 내라고 해서 어렵게 낸 건데, 자기는 잘못 없대요. 그렇게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전부 다 어릴 때마다 딱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수험생들이 그것도 모르면서 자꾸 자기만 원망한다면서 참 자기도 억울하대요. 그러나 단서를 달자면 굳이 자, 이 부치에서 어렵게 내지 말라고 어렵게 내라고 하더라도 자기는 이미 미국서 박사기 다 받고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인중개사는요, 우리하고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미국은, 우리는 뭡니까? 1차 시험 치고 합격하면 다음에 2차 시험 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미국은 이거 아닙니다. 예. 미국은 과목이 뭐 개론 민법 주고 있겠지요. 예. 미국은요, 과목별로 시험 칩니다. 과목별로. 그래서 어느 한해 민법 시험 쳤다. 합격했잖아요. 다음부터 민법 시험 안 쳐. 합격하면 검정고시처럼 패스된 거예요. 떨어진 것만 치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학교는 뭐 공부 많겠지. 예. 한 과목 공부하는데 1년씩 공부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험과 비교가 안 돼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도가 달라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 쪽 박사학위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시험도 레벨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교수들이 출제하게 되면 적어도 학교론만큼은 다른 것보다 마찬가지고 그 기준이 뭐냐? 부산학과 재학교 3학년이면 공부를 꽤 많이 했잖아요. 전문가들이 거의 뭐 실력이 있다고 봐야 걔들이 섰을 때 기준이 60점이다. 그렇게 내는 게 합리적이다 하면서. 예. 기본적으로. 예. 그렇게 내야지 뭔가 분별력을 가리는 것이지요. 예. 절대 시험을 쉽게 내면 안 되는 그런 쪽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교수들이 좀 문제를 좀 레벨 높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건 쉽다 어렵다는요, 출제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항상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때 쉬운 거는 쉽게 내라 하니까 쉽게 내는 거고요. 어려우면 어렵게, 요금 어렵게 내라 하니까 어렵게 내는 거고. 예. 절대 이제 설령 작년에 시험 패턴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왜?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거든요. 원래 그대로 갑니다. 작년처럼 작년 이상으로 갈 겁니다. 그게 다 뭡니까?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래 가라고 하니까. 예. 추천지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지시성 타자 5단계는 조 교수가 되고 2단계는 안 교수다. 예, 구분됩니다. 그러면 자, 교재 보니까 94페이지. 이제 네오 박스 뭔지 아시겠죠? 5단계는 지시성 타자가 되고 내려가서 시장 분석과 개수 분석 요거 구분내는 거고. 그러면 이제 네모 밑에 괄호 1번 시장 분석, 오른쪽 페이지 괄호 2번 경서 분석은 요거잖아요. 얘랑 얘. 2단계. 다음에 95페이지 참고표 부동산 분석의 체계가 표 있죠, 표. 표는 5칸이네. 지시성 타자 5단계. 예. 그러면 이제 분명히 체계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표를 먼저 보시면 돼요. 이제 5단계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먼저 지역경제분석은 말 그대로 지역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평택은 여전히 대기업 때문에 워낙 경제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워낙 호재가 많더라. 예. 기업 도시니까요. 자, 그래서 자, 지역 전체를 분석하니까 얘가 바로 1번 돼 있죠. 총량적 분석입니다. 지역 전체를 총량적으로 분석한다. 즉 전체를 분석하니까 똑같은 말로 거시적 분석입니다. 3번 어떻게 되어 있죠?
경제 기반 분석입니다. 다 똑같은 말인데요. 그러면 경제 기반 분석이 뭐냐? 혹시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을 하면서 이런 단어 들어봤습니까? 입지계수 들어보셨죠? 네 줄짜리 공식 있잖아요. 따라서 얘가 입지계수 LQ.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특화산업이고 1보다 작으면요 낙후산업이고 얘는요 특히 계산 문제가 중요하다 항상 A급이잖아요. 얘가 바로 지역경제 분석입니다. 어느 지역 평택 도시락에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특화도시가 되고 1보다 작으면요 낙후도시가 되고 그러니까 얘가 바로 지역경제 분석입니다. 경제기반 분석입니다. 또는 경제기반 성수. 얘도 처음 듣는 건 아닙니다. 얘도 제가 분자 보면 암기를 시켜드렸는데 혹시 군부대 총기사고라고 들어봤잖아. 총기사고. 그러니까 군부대 총기사고 하니까 총고용 인구 나누기 기반사를 인구하면 성수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바로 지역 전체에 대한 총량적 분석이고 지역 경제 여기서 얘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다음에 시장 분석은 지역이 파악되었다면 시장 분석은 그 지역 전체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합니다. 키워드입니다.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죠. 자, 평택 지역은 워낙 호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 인구가 자꾸 증가하잖아요. 공급도 증가합니다. 좋은 지역이 된 말입니다. 얘가 바로 시장 분석이다. 수요와 공급 상황 분석입니다. 다음에 시장성 분석은 그 지역 전체에 대해서 바로 매매나 임대 상황입니다. 매매나 임대 상황입니다. 여부를 파악합니다. 당연히 호재가 좋은 지역이면 거래 매매가 활발하겠네요. 임대도 활발하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성이 좋다는 말입니다. 시장성 분석입니다. 이때 시장성 분석의 대표적인 분석이 바로 두 번째 흡수율 분석입니다. 얘도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흡수율 분석. 따로 설명이 나와 있죠. 흡수율 분석은 주로 그 지역의 과거 추세를 분석해서 과거 추세. 그 지역의 미래를 예측합니다. 미래를 예측합니다. 지난 1년간 과거 추세를 분석해서 앞으로 자, 아파트 지을까 말까 장래를,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흡수율 분석은 반드시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현재를 예측한다 아닙니다. 현재 파악이 아니고 장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바로 흡수율 분석입니다. 그러면 흡수율이 뭡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쉬운 말로 흡수율은 반대말 돌리자. 반대말. 바로 공실률입니다. 공실. 공실의 반대말이 흡수율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아파트 위치가 좋아서 아파트가 90% 분양이 되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흡수율이지. 90% 분양이 되었다. 90% 흡수가 되었단 말이고 90% 분양이 되면 공실이 몇 프로지? 나머지 10% 된 말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얘가 집중 출제됩니다. 틀린 답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바꿔서
수요 공급 상황해놓고 시장성 바뀌었잖아. 틀린 말입니다. 흡수를 분석해놓고 시장 분석이다. 틀린 말입니다. 또 결국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르잖아, 분명히. 그래서 이 양자는요, 같은 의미이다. 틀린 말입니다. 분명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질문들을 묻고 있고요. 다음에. 자,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수익성 여부를 분석합니다. 수익성 여부. 여기서 수익성 여부라는 것은 쉬운 말로 당연히 얼마만큼 수익을 올리느냐,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가느냐. 당연히 둘 중에서 수익이 더 커야 되겠네. 이런 분석이 바로 타당성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분석은 우리가 공부했죠. 투자 분석 기법. 투자에서. 특히 그 중에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그래서 기억나시죠? 순정가 NPV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수익성 지수 PI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커야 됩니다. 다음에 IRR 내부 수익률은 요술보다 커야 됩니다. 이럴 때 투자를 결정하더라. 이상의 5단계가 바로 자 지시성 타자. 예. 오지에서 넣으니까 여기서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5단계 보았으니까 책을 보고 확인해요. 95페이지입니다. 자 95페이지 보게 되면 표가 나 있죠. 표를 보게 되면 그대로 뭐 지시성 타자. 예. 다음 볼게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시장 분석은 항목 한 개 있죠. 특정 프로세스에 대한 시장 지역의 수요 동그라미. 공급 동그라미. 수요 공급 상을 분석한다. 시장 분석입니다. 예. 키워드가 보입니다. 시장성 분석은 항목 두 개 있죠. 첫 번째 항목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동그라미. 임대 동그라미. 매매 임대 여부를 분석하면 시장성 분석입니다. 예. 다음에 두 번째 흡수율 분석 밑줄. 이런 단어가 출제가 자주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시성 타자 5단계 순서를 봤고 이제부터 나머지 자 안교수죠. 그래서 2단계를 봅니다. 2단계. 2단계는 뭡니까?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인데 시장 분석은 이거다 합친 거 지시성. 여기까지가 시장 분석이 되고 다음에 경제성 분석은요 타자를 합친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성 분석이다. 그러면 강의 노트를 보시면요. 각각 어떻게 나올까 강의 노트. 첫 번째 의가 나와요. 두 번째는 내용이죠. 의와 내용입니다. 똑같아요. 의하고 내용입니다. 이렇게 알죠. 시장 분석은 자 지시성을 다 합친 것인데 얘가 의가 뭐냐? 시장에서 채택을 할까 말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여부를 분석합니다. 시장에서 채택할까 말까 채택 가능성 여부. 만약 채택을 하기로 했다면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채택을 안 하겠다 하면 여기서 딱 끝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시장 분석을 반드시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하니까 바로 얘가 바로 선행 분석이죠. 선행 분석. 선행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채택을 했다면 다음 단계가 바로 경제성 분석이다. 얘는 나중에 알죠? 후행 분석입니다. 후행 분석이다. 그래서 객관식 지문에서 2단계가 나왔는데 이런 지문도 가능하죠. 경제성 분석이 시장 분석보다 먼저 할 수도 있다.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얘가 언제나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얘가 먼저잖아요. 그래서 시장 분석은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 제공이 목적이다. 다음에 내용. 내용은 짧게 말하면 바로 입지선정입니다. 입지선정을 하는 것이다. 입지선정은 크게 두 가지죠. 부동산의 적절한 용지를 찾거나 또는 용도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이 좋은 지역인지 평택. 그래서 입지가 좋은지 나쁜지 입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 분석입니다. 다음 단계. 경제성 분석은 의의는요. 자, 입지가 좋대. 시장 분석이 뒤끝났다면요. 이제 여기서는 뭐냐. 최종 결정을 내리죠. 최종 결정을 내리죠. 다시 말하면요. 구체적인 수익성 여부를 파악합니다. 수익성 여부. 요거잖아요. 당연히 비용보다 수익이 더 많아야 됩니다. 이때 그 내용은 뭐냐? 내용은요, 구체적인, 자, 현금 수지 분석입니다. 자, 이때 현금 수지 분석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들어봤죠.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요 수인데 항상 기준은 뭐지? 세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니까 세후가 나와. 이 세후 현금 수지를 갖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세후 현금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수준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하고 수익성지수는 1보다 커야 되고 내부 해석은 요소보다 커야 되고 이럴 때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안 교수가 말하는 2단계 순서. 5단계하고 2단계는요. 섞어서 내면 안 됩니다. 지시성 타자를 묻든지 2단계를 묻든지 구분해서 물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예측법입니다. 예측보게 되면 94페이지. 거래 1번 시장 분석, 거래 2번 경제성 분석. 이건 뭐죠? 2단계 순서. 안 교수의 내용입니다. 1번 시장 분석은 동그라미 1번 의의를 보시면요. 특정 개발 사업에 대한 밑줄입니다.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밑줄. 채택 가능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2번 내용. 내용은 항목 4개 있죠. 항목 4개.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2개 묶어주고. 묶어주고 적어줘요, 요거. 입지 선정 적어줘. 입지 선정. 자, 입지 선정이죠. 따라서 첫 번째, 시장 부천 주어진 부지를 어떤 용도로 이용할까? 용도 동그라미. 용도를 찾는 겁니다. 이가 다음으로 적절히 되고. 두 번째 줄. 특정 용도에 어떤 부지가 적합한가? 부지 동그라미. 용지를 찾는 겁니다. 부지 동그라미. 그러니까 용도를 찾거나 용지를 찾는 겁니다. 용지를 찾으면 입지론이 되고요. 합쳐가지고 입지 선정입니다. 네 번째 항목 모두 밑줄 하세요. 얘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타당성 분석은 새로운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둘 다 행하여진다. 밑줄 하시고요. 우리 시험은요. 하나만 싹 바꿔서 묻겠네. 타당성 분석은 새로운 개발사업에만 필요하고 기존 사업은 행할 필요가 없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둘 다 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사업이건 기존 사업이건 둘 다 행하여집니다. 자, 이상으로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여러 번 나왔는데 5단계 순서 지시성 타자 얘가 더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2단계까지도 구분해서 체계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장 넘어가요. 96페이지. 자, 바로 4번이 있죠. 민간 개발. 많이 나왔죠. 별표하시고요. 11번. 11번. 게다가 오른쪽 페이지, 괄호 5번. 민간 투자 사업 방식 7번 나왔죠. 이것도 별표. 그러니까 저 이거잖아요. 얘는요. 예. 각각 11번 나왔고 7번 나왔고. 그래서 얘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나오시면
덕점해야 됩니다. 먼저 민간 개발은요, 표를 보게 되면 자체 개발, 지적 공동 개발, 사업 위탁형, 토지 신탁형, 다음에 건설시험 방식, 등가기한 방식, 신차지 방식 있는데 여기서 5개를 뽑아내면 종합 문제가 돼. 다음에 가로 5번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자 약어 있죠. 1번 BTO 방식, 2번요 BTL 방식, 다음 페이지 3번 BOT 방식, 4번 BOO 방식입니다. 여기서 4번, 5번 중에서 웬만하면 한 문제는 나온다고 보세요. 하나씩 봅니다. 먼저 자체 개발 사업입니다. 자체 개발. 자체 개발은요. 설명이 쉬워요. 1번, 2번, 3번. 1번 토지 소유자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겁니다. 사업을 기획하고 자금도 조달하고 자체 개발. 따라서 장점은요. 밑줄 아세요. 개발 사업 이익은 모두 누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밑줄. 자체 개발은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개발 이익은 누가 소유자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장난치면 또 찾기 어려워요. 장난쳐 볼까요? 자체 개발 사업은 개발 사업 이익은 모두 건설업자에게 귀속이 된다. 건설업자 틀렸지. 언제요? 16회 때 출시되었습니다. 학교는요, 단어 하나만 싹 바꿔내거든요. 그래서 바뀐 단어를 늘 조심해야 됩니다. 자, 3번 단점은요. 단점은 모두 밑줄 아세요. 사업의 위험이 높다. 또 밑줄입니다. 자금 조달의 부담이 크다. 밑줄. 자체 개발은요. 가장 위험이 커. 그러니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지주 공동 개발입니다. 지주 공동 사업은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 사업이 필요합니다. 자, 공동 사업의 내용들이 이제 사업 위탁형, 토지 신탁형 등등등 쭉 나오는데요. 세 번째 칸 사업 위탁형 오른쪽 페이지 토지 신탁형 두 개를 묶어줄래요. 사업 위탁형과 토지 신탁형 두 개를 묶어주시고 얘가 특히 출제가 빈출 자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업 위탁형과 토지 신탁형은요. 물론 지난 과정은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먼저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다음에 개발업자. 또는 신탁회사. 자,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전부 다 맡기잖아요. 땅을 맡기니까 위탁자가 되고 땅을 받았죠? 수탁자입니다. 그럼 당연히 계약 체결하죠. 이때 문제는 등기를 어떻게 할까? 등기. 얘가 문제가 돼. 그러면 땅을 맡기면서 소유권 등기도 전부 다 넘겨준다. 등기가 넘어가면 무조건 신탁입니다. 신탁은 무조건 등기가 넘어가요. 소유권 등기. 따라서 등기가 넘어간다. 얘가 무조건 신탁입니다. 토지 신탁입니다. 근데 등기가 넘어가면 뭔가 찜찜하잖아요. 내 땅 다 뺏기는 그 등기물이 되니까 난 등기 안 넘겨줄래? 등기 X입니다. 등기 안 넘겨주고 땅만 개발해라. 얘가 바로 땅만 위탁했지. 얘가 바로 사업 위탁입니다. 사업 위탁형. 등기 안 넘어갔다. 사업만 위탁했습니다. 항상 등기가 넘어가면 신탁이 되고 안 넘어간다 위탁형입니다.
자, 신탁은요, 무조건 등기가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신탁, 부동산 신탁은, 원래 우리 시험은 신탁은 출제가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왜? 표준목차에 신탁 얘가 없거든요. 얘를 출제하면 일단 어긋나는 거예요. 왜? 표준목차에 제외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더러더러 출제가 돼요. 예. 그래서 신탁도 표준목차 없으면서도 물으니까 예. 답답하죠. 그죠? 예. 간단히 신탁을 보겠습니다. 신탁. 신탁입니다. 자, 신탁의 종류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가 개발 신탁입니다. 두 번째가 관리 신탁. 세 번째가 처분 신탁. 네 번째가 담보 신탁입니다. 과거 시험은요,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다음 중에서 신탁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다. 매입 신탁이다. 이런 단어 없습니다. 매입은 신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소유자가 땅을 넘겼잖아요. 그에다가 등기 넘겼잖아요. 얘가 바로 이거잖아요. 주로 개발 신탁. 얘가 바로 주로 얘가 토지 신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관계가 바로 1번 토지 신탁 또는 개발 신탁을 공부하는 겁니다. 또 과거 시험은요, 얘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담보 신탁이 뭡니까? 담보 신탁. 담보 신탁. 담보 신탁은 뭐냐면요. 다시 그림 보세요. 담보 신탁도 소유자가 신탁했을 때 등기 다 넘어가거든요. 등기가 넘어가면요. 형식적으로. 넘어가면 얘는요. 등기가 넘어갔잖아요. 다시 말하면 권리가 없대 말입니다. 대신에 담보 신탁이면 등기 다 넘겨주고 신탁에서는 얘한테 신탁 정서 얘를 발급합니다. 그럼 소유자는요, 요 근거가 있잖아.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요, 신탁 정서를 어디에다가 금융기관, 은행에다가 신탁 정서, 얘를요, 신탁 정서, 얘를 담보로 설정합니다. 담보. 그러면 그것만큼 또 돈을 빌리죠. 그래서 이렇게 자금을 대출받더라. 신탁 정서를 잡혀가지고 자 대출받더라. 이게 바로 담보 신탁. 담보 신탁이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 시험은 자 20m 때인가 기억은 안 나지만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신탁도 더러더러 묻습니다. 더러더러. 등기가 넘어가요. 토지 신탁입니다. 등기를 안 넘겨주더라. 사업 위탁입니다. 양자를 각각 비교합니다. 첫 번째, 소유권. 토지 신탁権무조건 등기가 넘어갔잖아요. 예. 소유권 누가 갖고 있지? 신탁회사가. 신탁회사가. 사업 위탁경은 등기를 안 넘겨줬죠. 누가 가진다? 토지 소유자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이익 귀속입니다.
도대체 이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등기를 넘겼건 안 넘겼건 무조건 소유자가 땅을 맡기면서 수익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소유자가 이익을 가져가요. 얘도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이익을 가져갑니다. 세 번째. 수수료 문제. 그러니까 이익은요, 소유자가 다 가져갑니다. 그럼 얘들은 목적이 뭡니까? 얘들은 개발해주고 수수료가 목적인데. 다만 수수료는요, 자 결국 얘들은 수수료가 목적인데 토지 신탁행은 바로 신탁회사가, 신탁회사가 수수료 받습니다. 사업 위탁이익은 개발업자예요. 개발업자. 개발업자가 수수료 받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요, 예를 잘 묻죠. 사업은 누구 명의로 합니까? 토지 신탁행은 등기가 넘어가니까 신탁회사, 그러니까 수탁자 명의로 사업을 합니다. 사업 위탁행은요, 토지 소유자 명의로 사업을 합니다. 얘가 빈출입니다. 사업은 누구 명의로 하느냐. 다음에 둘 다 수수료가 목적이다. 수수료 문제가 발생합니다. 까지를 보시면 돼요. 자, 두 가지 비겠습니다. 그러면 교재 볼까요? 교재. 사업 위탁형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있죠. 1번부터 봅니다. 1번.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밑줄 하세요. 개발업자는 시행을 대행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채는 방식 밑줄. 수수료가 목적입니다. 2번요. 토지 신탁 방식과 유사하지만은요. 밑줄 하세요. 사업은 소유자 명의 밑줄. 사업은 소유자 명의로 합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토지 신탁형. 신탁형 1번, 2번, 3번 있죠. 2번을 집중하자. 2번 보시면요. 사업 위탁 방식과 유사하지만 밑줄 하세요.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 밑줄.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다음에 건설시험 방식입니다. 얘는 교재 그대로 보세요. 1번. 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이죠. 사업 자금 조달이나 상호 기술의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회사 간의 연합으로 건설시험을 구성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내려갑니다. 등가 교환 방식은, 등가 교환 방식. 얘는 요 그림 기억나시죠? 이런 그림.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가 소유자한테 너 땅 갖고 있지? 그래서 제안하죠. 내가, 개발업자가 건물 대신 지어줄게. 몇 층 건물? 10층 건물. 건물 개발해주고 나눠 가지자. 1층부터 5층까지는 네가 다 가져가라. 6층부터 10층까지는 내가 공사했으니까 공사비 대신에 내가 가져갈게. 해서 토지 가격과 건물의 비율대로 각각 나누어 가진다. 대물 변제. 즉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봅니다. 1번.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비에 개발업자가 건축비를 부담하여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토지 가격과 건축비 비율에 따라서 각각 나누어 가지는 게 등가 교환 방식인데, 2번 모두 밑줄 하세요. 대물 변제 방식. 건물의 일부를 받았기 때문에 개발업자는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는다. 내려갑니다. 신차지 방식. 신차지 방식은
1번 되면 3번 있죠. 3번이 출제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또 지문 여러 번 접하게 됩니다. 자, 차지가 빌리는 방식이죠. 쉽게 말하면 임대차, 빌리니까. 자, 3번 모두 비출하세요. 차지 계약이 종료가 되게 되면 토지는 빌린 땅이니까 그대로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물은요, 빌려서 개발업자가 지었기 때문에 건물은요, 개발업자 거죠. 그래서 건물은 시가로 양도한다. 시가 동그라미. 건물도 무상으로 틀린 말입니다. 건물은요, 개발업자가 지었기 때문에 뭐지? 시가로 양도합니다. 건물은 무상 틀린 말이고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괄호 5번이 있죠.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최근에 꾸준히 자주 나왔습니다. 얘는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마지막 시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